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전 경매 노하우 5번째 시간입니다. 학습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재테크에서 기본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들을 교재를 통해 되짚어보고 오늘 저와 함께 경매의 세부적인 부분을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쌓아가 봅시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오늘은 경매의 개시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경매의 시작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경매가 시작됩니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권자에 따라서 경매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죠.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그 채권이 다릅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담보권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저당이나 전세권입니다. 건저당이나 전세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시기가 지났는데 채무자가 이것을 갚지 않을 경우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임의경매고요. 강제경매는 판결을 거친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판결문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들 전부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는데 일괄경매라는 조금 다소 어려운 단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토지만 담보를 하였는데, 자, 이게 토지, 땅입니다. 토지만 담보를 한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이 위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채권자는 토지뿐만 아니고 이 건물도 같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일괄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이것이 민법 365조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담보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등기 건물도 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전세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전세권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일부 방을 전세를 얻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인데 전체 건물 중에 일부 방 2개를 전세를 얻은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전부가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거친 다음에 강제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빌라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그 일부 호수를 전세를 얻은 사람은 건물 전부를 전세를 얻은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호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빌라 201호 전부를 전세를 얻은 것이 되고, 이 사람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는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경매 내용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채권자로부터 법원에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대법원은 이 경매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정보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쪽은 경매 공고, 배당 요구 종기 쪽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을 검색하시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자,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 접수한 날짜가 나옵니다. 2007년 12월 24일. 개시 결정일이 며칠 걸렸죠? 아마 중간에 휴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실까요? 자, 여기 밑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역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부동산 강제 경매 접수일자가 12월 28일, 개시 결정일자가 12월 31일, 한 2, 3일 걸렸죠.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구 금액이 아주 적고요. 여기 집행정지라는 기록이 보이시죠. 이 사건은 이미 경매가 스톱된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역시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매가 시작한 데에 대한 이의를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밑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다음 사건을 보실까요? 자, 역시 사건 번호 부동산 임의경매 접수일자 12월 31일, 개시결정일자가 2008년 1월 2일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같은 그런 내용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기록이 있고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자, 이것은 실제 경매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사건 번호와 법원 관할이 나오고요. 자, 진행한 날짜가 나옵니다. 자, 주택 다가구가 경매 대상이었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각하였습니다. 감정가가 나오고요. 낙찰된 기록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었네요. 물건이 설만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같이 좀 보실까요? 자, 이런 그림들이 매우 유용하죠. 현장은 반드시 답사를 하셔야 되지만 답사하시기 전에 그림을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부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택지역의 대로변에 있는 땅과 건물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건물은 꽤 깨끗해 보입니다. 자, 지적도를 같이 보실까요? 대로변에서 가까운 아주 소로로 보이죠. 차량 통행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땅 모양이 아주 부정형 못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토지의 모양은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그 값어치가 나중에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좀 저평가되는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사례를 보실까요?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주 복잡한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요. 토지와 건물이 경매 대상이고,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등기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강의 때 일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박 씨입니다.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건물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 역시 박 씨가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인데, 자, 건물등기부상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토지에는 보이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 365조에 의한 일괄경매. 토지의 담보를 설정하고 그 이후에 건물을 건축했을 경우에 건물도 경매 대상으로 삼는다는 그 민법 365조 일괄경매에 대한 사례입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자, 토지와 건물은 같이 이용되어 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토지가 건물과 같이 낙찰이 되어야 채권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같이 경매하는 걸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토지만 경매하는 걸로 처리를 하거나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각각의 권리 분석에 따라서 매입하는 것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사례를 다시 보실까요? 자,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역시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저가가 2억 5,600. 낙찰가는 아주 낮네요. 8,400.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집니다. 일단 그림을 좀 보실까요? 자, 주변은 뭐 주택가인 걸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건물은 2층 내지는 3층으로 보이는 보통의 평범한 건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자, 이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경매를 신청한 게 국민은행 임의경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의한 경매 신청입니다. 그런데 담보권에 대한 국민은행의 권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전세권은 개인에 대한 것이고 국민은행의 어떤 담보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인데요. 자, 여기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토지상의 등기부에는 국민은행이 건저당을 설정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를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도 경매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아까 배우신 민법 365조 일괄경매의 사례입니다. 자, 국민은행은 건물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경매는 신청할 수 있었는데 건물에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낙찰되는 대금에서 건물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은행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토지만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아주 낮은 금액에 낙찰된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시지는 않으셨는데, 자, 이것은 임차인들 때문입니다. 임차인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가압류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인수와 소멸 또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 권리인데 여기에서 국민은행의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을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그러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모두 배당되거나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8,500입니다. 1억 8,500이라는 금액은 임차인이 반드시 받아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결국 낙찰자가 그 금액을 고려하여서 낮은 금액에 낙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8,420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추가적으로 낙찰자는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경매 개시 결정과 관련한 사례들을 같이 보셨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제 이를 심사합니다. 심사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외형상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것은 경매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채무자가 따로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고 이것을 등기소에 통보하여 등기부상에 경매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등기부상의 임의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애납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 비용은 경매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의 모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받아두는 거죠. 이 비용들이 주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우편 송달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대략 2, 3억 정도의 부동산이라면 한 200, 3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정도,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 내용을 반드시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매가 시작된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가끔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보증명령을 내릴 때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주소를 보증해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송달이 되어야만 경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은 특별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결정이 있은 이후부터는 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처분 금지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경매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 금지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을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경매가 개시 결정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같이 사례를 보실까요? 역시 경매 공고의 배당 요구 종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을 같이 좀 보실까요? 자, 역시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 개씩 보실까요? 자, 역시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경매가 접수되고 역시 개시 결정이 나고요. 자, 임의 경매입니다. 청구 금액이 나와 있고요. 자, 경매 대상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죠. 자, 이해관계인,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네요. 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약 내외 이제 물건 내역이나 기일 내역, 이건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문건 처리 내역을 보실까요? 문건 접수 말고요. 자, 송달 내역을 같이 보시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문서들이 오간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채권자의 보증명령, 아마 채무자에게 대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소를 다시 보증하라는 그런 기록 같습니다. 자, 소유자에게 개시결정이 발송돼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폐문부재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걸로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그 외에 공유자에게도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기록, 채권자에게 권리신고하라는 기록, 자, 이런 많은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자, 다른 사건을 같이 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도 역시 사건 번호, 부동산 강제경매, 접수일자, 개시결정일자, 청구금액, 경매 대상인 목록,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역시
밑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자, 문건 처리 내역을 같이 보실까요? 자, 문건 접수 말고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송달 내역을 보시면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 많이 오간 여러 가지 공문서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개시 결정이 됐다는 기록 나타나고요. 또 건저당권자에게 재고서를 발송했다는 이런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렇게 많은 통지나 기록들이 차근차근 법원의 기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경매 진행한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사건은 광주의 주택이 경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자, 사건 번호가 있고요. 강주법원. 자,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자, 대지만 경매의 대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물은 매각 제외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 보이는데 토지만 경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감정가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 대상이 아니고 토지만 경매 대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좀 더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토지는 경매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건물은 매각 제외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됐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건물도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있고 역시 채권자가 여기에 대광새마을금고라는 곳이 여기에 건저당을 설정한 걸로 나타났는데 왜 건물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을까? 자, 그러면 실제 등기부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구분 임의경매 개시 등기가 말소 취하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등기부상의 건물이 있는 걸로 나타나나 실제 건물과 등기부상의 건물이 일치하지 않아서 경매가 신청되었다가 이의를 제기한 바람에 경매 대상에서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경매를 할 때까지 이런 많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여러 가지 이의에 의해서 사건들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강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개시 결정을 하고 또 그 반대되는 채무자의 입장 또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 같은 이해관계인들은 그 경매의 시작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신청하는 그 권리가 정상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권한이라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 권한. 또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인 채무자가 능력이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이거나 좀 그 법률적인 용어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 이런 금치산자 이런 경우에 또 경매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는 변제를 다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돈을 다 갚았는데 무슨 경매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나는 송달을 안 받았다. 조금 전에 채무자는 송달을 받아야 경매가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송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이의는 모든 이해관계인이 경매의 시작에서 이 경매의 종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는 게 경매의 종료인데 이때까지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럼 누구냐가 또 중요하죠. 자, 이 이해관계인은 경매 시작에 대한 이의뿐만 아니고 경매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경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당장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그 상대방인 채무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등기부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그 이해관계인, 예를 들어서 건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도 이해관계인이 되죠. 등기부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유치권자, 유치권은 뭐 제가 따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유치권자나 법정지상권자도 역시 이해관계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은 임차인이죠.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인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권자와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가 시작되어서 이런 이의가 들어오고 사실상 경매가 실제 시작되어서 이것이 모두 종료되기까지는 많은 이의가 들어오고 사실상 변제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또는 매매에 의해서 경매가 중간에 스톱되기도 하죠. 이것이 경매의 사실상 일생 중에서 우리한테 경매 부동산이 나타나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의에 대해서는 역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매가 개시 결정되고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나 부동산 강제 경매 접수되고 결정된 것 이런 것도 같이 다 보시고요. 청구 금액은 소액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실까요? 자, 대법원의 기본적인 자료에 관련 사건 내역이라는 것이 가끔 눈에 띄입니다. 거기에서 2008 가단 6053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의가 들어왔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조사를 좀 해볼까요? 자, 문건 처리 내역을 보시면 채무자금 소유자 안모 씨가 강제 집행 정지 결정 정본을 제출했다. 자, 결국 경매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자, 송달 내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들이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야 여러분 앞에 정상적으로 입찰할 물건으로 나타나니까 특별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나 경매에 대한 사건의 내역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신 내용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의 개시 결정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함으로써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개시 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유효합니다.